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14살 소녀. 저기 이름이 뭐야? Carly Gregg? Carly Gregg? 아직도 총을 가지고 있나요, 오너? 제가 그녀에게서 뺏었어요. 그녀는 도망쳤어요. 보안관 사무실이야. 이봐, 뭐야 이봐가. 나와봐. 이봐, 이리 와. 이봐, 네 아내 어디 있어, 친구? 네 아내 어디냐고. 그녀는 저 방바닥에 죽어 있어. 10대 용의자가 잡혔을 때 법원은 그녀에게 자비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2번의 종신형을 받게 되거나 재판부가 최대 93년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반장님.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네, 반장님. 어떻게 똑똑한 학생이 잔혹한 살인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우리가 무슨 손을 갖고 있는지 보셨나요? 어느 손에 칼로 있는지 보셨나요?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Female Criminals 이번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브랜든, 미시시피에서 우리는 14살 칼리 메디슨 그레그를 만납니다. 그녀는 저희가 다룬 여성 범죄자 중 최연소입니다. 칼리 그레그는 2009년 4월 23일 부모 애슐리와 케빈 그레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회 생활 같았지만 칼리는 이미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2012년 칼리는 언니가 됩니다. 칼리의 아기 여동생인 나탈리는 태어난 직후에 드문 유전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2013년 9월 1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더욱 갈라집니다. 칼리의 부모 애슐리와 케빈은 케빈의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칼리도 정신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지만 치료와 여러 약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칼리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3학년을 건너뛰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후 칼리의 가정 환경은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그녀의 어머니 애슐리는 히 스마일리와 재혼해 애슐리 스마일리가 됩니다. 칼리는 친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녀와 새아버지 히스는 가까워집니다. 그는 칼리의 삶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칼리가 10대가 되면서 그녀의 엄마와 새아버지는 2024년 3월 19일까지 그녀의 정신 건강을 계속해서 지원해줍니다. 이때쯤 칼리 그레그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녀는 미시시피 플로우드에 있는 랭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곳은 그녀의 엄마가 수학교사로 일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아침 칼리와 애슐리는 함께 학교를 향합니다. 함께 등하교하는 것은 그들의 평소 일상 중 하나입니다. 그날 14살인 칼리는 학교에서 친구와 비밀에 대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칼리가 드러나기 원하지 않는 비밀이었죠. 그건 그녀의 부모님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칼리는 몰래 대마초를 피워왔습니다. 칼리의 친구들은 상황이 심각해짐을 알아차립니다. 한 친구는 걱정돼 익명으로 그녀의 엄마 애슐리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대화는 알 수 없지만 보안 카메라는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안 카메라는 애슐리가 주방 오른쪽에 있는 칼리 방으로 바로 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칼리는 불안해 보입니다. 칼리는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곧 가족의 반려견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골든 리트리버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칼리는 강아지들과 함께 약 1분 정도밖에 서 있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안 보안 카메라에는 칼리가 왼쪽에 있는 부모님의 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칼리는 부모님 방에서 뭔가를 집어 등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집안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상에서 가족 강아지들이 난리가 났고 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칼리 그레그 뿐입니다. 그 후로 애슐리는 감시 카메라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리는 911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에게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문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시 노래까지 부릅니다. 그 친구가 스마일리 집에 도착합니다. 곧이어 칼리의 새아버지 히스도 도착합니다. 몇 분 안에 911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살인사건 발생 위치가 어디인가요? 제가 너무 세게 해서 반쯤 불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쏘려고 했어요. 당신 딸이 당신을 쏘려고 했다고요? 걔 나를 쏘려고 했어. 걔는 어디 있어? 그 애는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14살이라고? 야, 나랑 계속 통화하고 있어. 진정해. 이름이 뭐야? 그녀 이름은 히스 스마일리야. 저기 그녀 이름이 뭐야? Collie Greg. 아직도 총을 가지고 있냐, 하나? 제가 그 애한테서 뺏었어요. 도망쳤어요. 랭킨 카운티 보안관실 경관들과 구조대원들이 스마일리 집으로 급히 출동합니다. 히스 스마일리는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고 열었을 때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입니다. 보안관 사무실입니다. 뭐야 그는 밖으로 나와. 이리 와. 야, 네 아내 어디 있어 친구? 네 아내 어디 있냐고. 그녀는 저 방바닥에 죽어 있어요. 가장 먼저 출동한 보안관실 경관은 집을 살펴보지만 칼리와 친구는 없고 애슐리 스마일리의 시신만 발견합니다. 보안관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여기로 보내주세요. 스마일리도 총에 맞았어요.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 애슐리와 의붓딸 칼리를 찾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 애가 뭘 입고 있는지 알아? 키스 말해줄 수 있어? 나랑 얘기해줘. 그 애가 뭘 입고 있어? 그녀는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고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짧은 갈색 머리예요. 그녀가 뒷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그녀를 찾으려고 했죠. 그녀가 뛰어올라서 뭔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녀가 아직도 총을 가지고 있나요? 조리대 위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발이에요. 소죠. 신인도를 열었어요. 긴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녀가 저를 쏘려고 했어요. 저기 장갑 좀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는 그녀가 매그놀리아 플레이스로 달렸다고 해요. 총 맞았어요? 그는 창백해요. 하지만 백이 새예요. 총알이 그의 셔츠를 관통했어요. 그가 바로 여기를 맞췄어요. 매그놀리아 플레이스가 비전을 줬죠. 그녀는 내 침대 머리맡으로 다시 갔어요. 아마 이쪽을 둘러봤을 거예요. 제가 다시 연못을 바라봤어요. 바로 저기요. 잠깐만요. 그냥 말해주세요. 그녀는 괜찮아요. 그녀는 바닥에 수건을 덮고 누워 있어요. 그녀는요. 타이리 수색이 강화되고 있으며 보안관실 경관들은 그녀가 아직도 무장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집안에 총기가 여러 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됐다고 말한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무장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가 떠났는지 모릅니다. 당신 아내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이름은요? 애슐리, 스마일리. 알겠습니다. 너 그녀에게 전화했어? 너 그녀에게 전화했어? 그녀의 아내. 내가 그녀 번호로 2번 전화했어. 그래서 지금 나는 거기 서서 그녀를 찾고 있어. 저기 애슐리는 몇 살이야? 네, 아내는 몇 살이야? 마흔이요. 내 말은 정고는 있는데 어깨를 관통한 상처. 지금으로선 이 사람이야. 뭘 하라고? 그녀는 예민해. 애슐리 스마일리야. 그녀는 40살이야. 우리가 찾는 사람은 칼리 메디슨 크레이그야. 그녀는 14살이야. 알겠지? 그들은 그녀와 문제를 겪고 있었어. 이름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텝 엘리엇이거든. 알겠어.
확실히 우리는 그에게 다른 게 필요해. 분명 문제가 있으니 누군가를 같이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 히스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수사관들이 도착하자 초점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애슐리 살인 현장을 조사해 칼리로 이어질 단서를 찾아야 해. 그 사람에게선 별로 얻은 게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알지. 그가 말한 건 그녀가 데려갔다는 것뿐이야. 그는 잭을 옮길 수 있어. 그래, 그는 그녀가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했지만 뒷문은 잠겨 있었어. 그가 피를 붙였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지? 아마도 그가 급하게 문을 잠갔을 거야. 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야, 그 남자가 아내 이름이 애슐리라고 했어? 애슐리? 그래, 그녀 이름. Hey Green, Ashley Smiley. 애슐리 스마일리. 어디 계셔? 나 이 안쪽 방에 있어. 나는 이름이랑 시간을 봐. 그래. 타일러, 사용된 총이 바로 저기 주방 조리대 위에 있어. 아니. 아니, 없어? 아니. 야, 저기 총 케이스랑 이런 것들이 잔뜩 널려 있어. 저 옷장에 총이 가득해. 그녀가 여전히 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나랑 더스틴이 집을 뒤졌어. 난 모든 옷장과 층내미까지 다 확인했어. 너도 알지? 지프랑 나랑 거기 다 숨겨놨던 거. 하지만 아빠 말로는 그녀가 뒷문으로 뛰쳐나갔대. 하지만 아빠는 그럴 수도 있어. 모르는 일이야. 아빠.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족에 대해 공손하게 이야기해. 침대 밑이나 옷장 안도 보고 싶어. 이 집에 그대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자. 괜히 힘 빼지 말고. 넌 청소년 담당이 아니잖아. 일이 갑자기 바빠졌어. 나랑 더스틴이 집을 다 둘러봤어. 하지만 내 말은 캔데빈도 확인했어. 거기까지는 안 했어. 칼라일만 확인했지. 5분도 안 돼서 무전기로 연락이 왔어요. 칼리가 체포됐대요. 여성아동 보호 중인 두 유닛에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수사팀에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칼리 씨는 집에서 약 반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직 걸어서 이동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윌리 잘 됐어. 헬리콥터를 맡고 있고 걔한테 수갑도 주웠어. 나이스 웨이. 그러니까 잠깐만 계속 연결해줘. 그렇게 할게. 네 앞쪽으로 이동할 거야. 수갑을 네 앞쪽으로 옮길 거야. 알겠어. 그래. 좋아, 이제 우리가 알미는 네 손에서 면목으로 신호를 제출할 거야. 알겠지? 그래. 정말 아팠어. 아팠어. 내가 너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분명히 너는 권총을 쐈지. 맞지? 알겠어. 이렇게 손을 들어줘. 먼저 네 오른손에 잡을게. 알겠지? 저 조명을 좀 낮춰야겠어. 이 사람은 바보라 피어스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GSR이 그 여자의 끝이라는 거야. 어느 손으로 쐈어? 어느 손으로 쐈어? 내가 그걸 가져와야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을 뒤집고 손을 뒤집어서 손등 바깥쪽을 손가락 바지 주변에 문질러. 어디로 하고 싶어? 어떻게? 아이를 어디서 하고 싶어? 제 차량에서 오셔도 되는데 제 차키나 키 리모컨은 글러브 박스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돌리세요. 네. 모르겠어, 자기야. 난 널 말릴 수 없어. 괜찮아. 계속해. 집에 있었고 나중에 도망친 그 10대 친구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지 않습니다. 칼리 그레그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녀는 레이건 카운티 소년구치소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잠시만 머무릅니다. 그녀는 카운티의 성인 구치시설로 이송되어 성인으로서 1급 살인, 살인 미수,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녀의 나이 때문에 그 소녀는 재판까지 독방에 감금됩니다. 그녀는 $1,000,000의 보석금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칼리의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왜? 였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칼리가 체포된 지 몇 주 후 레이건 카운티 수사관 제커리 코튼이 칼리의 예비 심리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됩니다.
수사관들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며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칼리는 계속해서 주방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손을 등 뒤로 숨깁니다. 여기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엉망인 물건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칼리는 애슐리의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히스가 받은 문자 메시지만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믿은 거야. 칼리가 애슐리인 척하며 히스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새아버지를 집으로 유인한 건가요? 이건 그가 증거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거예요. 히스가 집에 도착했을 땐 내부 카메라는 이미 치워졌어요. 좋은 확인이에요. 누가 다시 가져갔죠? 칼리. 히스가 들어오고 총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칼리가 도망치는 걸 봤어요. 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에요. 그 친구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죠? 그녀는 아버지가 데려다 주셨어요. 그녀는 왜 그렇게 한 거죠? 다니가 그녀에게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수사관 코튼. 히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부 카메라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어요. 당신은 캠퍼스에 설치된 카메라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차고에는 차고문 캐피기와 연결된 카메라가 있었고 그 장치는 조명 같은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는 나중에 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그 카메라들 알았다는 얘기 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내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있었고 그게 총을 소지하는 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심리에서 칼리의 변호인은 그녀가 10대라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그녀의 보석금을 유지하며 이 10대가 타인에게 특별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칼리는 앞으로 몇 달 더 레이건 카운티 성인 구치소에 머물게 됩니다. 2024년 8월 27일 심리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을 배심원단 앞에서 다루고 싶다고 판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이 당신은 무죄로 판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의 정신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이 법원이 최대 93년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네, 판사님. 칼리 씨는 신속한 재판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독방 수감으로 변호사들이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칼리 그레그의 살인 재판은 애슐리 스마일리 살인 및 히스 스마일리 살인 미수 사건 6개월 뒤인 2024년 9월 레이건 카운티 배심원단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칼리 그레그가 비밀을 숨기려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어 계부도 살해할 계획으로 집에 유인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리가 숨겨온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칼리에게 비밀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칼리가 비밀리에 아이팟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휴대폰을 빼앗았을 때 이 아이팟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비밀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리가 몰래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리가 엄마와 새아빠가 모르는 비밀 휴대폰을 몰래 썼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칼리가 비밀리에 대마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에 가기 전에 몰래 그 전자담배를 피우며 취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녀가 2024년 3월 19일에 한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 안에는 개 2마리와 애슐리 스마일리, 칼리 그레그만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칼리는 즉시 가서 개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은 애슐리가 그 다음에 칼리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슐리가 칼리의 방에 있는 동안 칼리는 여전히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애슐리는 수사당국이 전자담배 펜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4개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애슐리가 상자들을 칼리 방에서 자기 방으로 옮긴 후 다시 칼리 방으로 돌아가 수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칼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의 즉시 칼리는 곧장 부모님의 침실로 걸어가서 엄마 쪽 침대 옆으로 가서 매트리스 밑에 있던 357 매그넘 권총을 꺼냅니다. 우리는 증언에서 칼리가 그 357 매그넘 권총을 등에 숨긴 채로 부엌을 지나갔다고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칼리는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살핍니다. 우리는 증언에서 칼리가 엄마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어 살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증거에서 칼리가 그 357 매그넘 권총을 등에 숨긴 채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세 발을 쏘아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증언에서 칼리가 어머니를 쏘아 살해한 바로 그 순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 총을 다시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숨기고 부엌으로 돌아가서 총을 등에 숨긴 채로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어머니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후 새아버지에게 여보 언제 집에 오세요? 라고 문자했다고 증언에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그의 답장을 기다렸고 그는 조금 더 걸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칼리가 이 범죄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심신상실 항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3월 19일 애슐리 스마일리의 죽음과 히스 스마일리의 부상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왜에 관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폭력의 전력이 없고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에게 사랑받았으며 가정 환경도 좋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이 특별한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그녀는 엄마를 쏘았을까요? 왜 그녀는 새아버지에게 총을 쐈을까요? 검찰은 여러분이 그 질문들의 답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3월 15일에 3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애슐리 스마일리, 히스 스마일리, 그리고 칼리 스마일리입니다. 그리고 칼리 그레그입니다. 그 세 사람 모두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3월 19일에 일어난 사건들은 비극적이었지만 3월 19일 사건들은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칼리 그레그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칼리 그레그와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이 넘치고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도 밝혀질 것입니다. 칼리 그레그의 어머니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삶은 칼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의 삶이 종종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칼리는 어머니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칼리는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칼리는 13살 때 ACT에서 30점을 받았습니다. 칼리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에게 매우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칼리의 나이가 계속 부각되게 합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학생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변호인 측이 만들려는 이미지는 증거와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랭킨 카운티 911 신고 접수한 케빈 콜린스입니다. 그는 검찰 측 증인입니다. 그는 칼리의 새아버지 히스가 총에 맞은 후 히스와 통화 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변호인석에 앉아있는 칼리는 배심원들에게 911 통화가 재생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목에 맞았어요. 선생님. 그녀의 이름이 뭐죠? Kelly Gregg. 그녀는 아직 무릎 위에 총을 올려두고 있었나요? 제가 그녀에게서 그걸 뺐자 그녀는 도망쳤어요. 당신이 그에게도 그걸 빼놓군요. 그녀는 도망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 아내의 이름이 뭐죠? 애슐리 스마일리요. 애슐리 스마일리요. 재판 이틀째, 배심원단은 신원이 BW로만 밝혀진 16세 소녀의 증언을 듣습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BW의 증언은 그녀의 나이 때문에 음성이나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재판 기록을 보면 그녀의 구체적 증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대 증인은 당시 11학년이었고 9학년 때부터 칼리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칼리가 3월 19일 자신에게 와달라고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칼리가 전화해서 불안하고 비밀스럽고 두려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직전 BW가 스마일리 집에 도착하자 칼리가 시체를 본 적 있냐고 물었고 BW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칼리는 BW에게 엄마 애슐리 스마일리의 시신을 보여줬습니다. 증인에 따르면 칼리는 엄마를 3번 쐈다고 고백했고 의붓 아버지 히스를 위해 3발을 더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히스는 곧 집에 도착했습니다. 칼리는 의붓 아버지를 처리할 때 밖에 있어달라고 BW에게 요청했습니다. BW는 밖에 있으면서 3번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BW는 칼리를 다시 만났고 칼리는 도망쳐라며 담을 넘었습니다. BW의 증언 후 검찰은 다음 핵심증인 히스 스마일리를 불렀습니다. 애슐리는 칼리를 얼마나 사랑했나요? 그들은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애슐리는 하는 모든 일마다 칼리를 위해 그리고 칼리를 중심으로 계획했어요. 2024년 3월 19일 이전에 당신과 칼리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좋았어요. 같이 나가서 놀고 장난치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칼리를 가라테 수업에도 데려다 줬죠. 칼리가 그걸 좀 지겨워할 때까지요. 그리고 칼리가 매주 기타 연습을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매주 그녀를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칼리는 평범한 10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칼리가 학교에서 몇 번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말해요. 특히 한 번은 칼리가 학교에 칼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고 그는 기억해요. 칼리가 학교에 칼을 가지고 온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칼리를 대안학교로 보냈고 아마 크리스마스 방학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칼리는 징계로 대안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건가요? 네. 히스의 증언은 결국 2024년 3월 19일 늦은 오후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애슐리의 휴대폰에서 받은 다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거의 그 사람한테 말할 뻔했어, 자기야. 그게 애슐리가 평소에 당신에게 할 만한 말인가요? 평소에는 아니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 문자 메시지는 몇 시에 받으셨나요? 여기 4시 14분이라 적혀 있어요. 경찰에게 그 문자를 애슐리가 아니라 칼리가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뭐라고 답장하셨나요? 아니, 나는 아직 여기 좀 더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에요. 이 화면엔 없지만 아마 칼리나 애슐리의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는 없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였나요? 그 메시지를 애슐리가 아니라 칼리가 보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장 표현이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히스는 집에 도착했을 때 얼굴에 총이 겨눠져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2024년 3월 19일에 집에 돌아왔을 때 기억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게 꽤 평범해 보였고 안으로 들어와서 부엌 문을 열었을 때 문이 3~4인치쯤 열렸을 때 제 얼굴 앞에서 총이 발사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전부 흐릿하게 느껴졌죠. 힐스 기억나는 장면이 뭐였나요? 제 얼굴 앞에서 총구가 번 적이 없고 그 뒤로 2번 더 발사됐어요. 하지만 첫 번째 발사 후에 제 손이 총에 닿았고 그녀에게서 비틀어 빼앗았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총을 겨눴나요? 칼리였어요. 문을 열 때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누구였죠? 첫 번째는 분명히 칼리였어요. 그 다음에는 저도 총에 손을 얹고 있었고 엄지손가락에 긁힌 자국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세 번째는 제가 쏘았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당신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칼리에게 되쏘거나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누군가에게 말한 기억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바로 칼리에게 뭔가 정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모습, 그녀의 표정 모두요. 그녀는 정말 빨리 움직였어요. 히스 스마일리가 의붓달 변호사의 반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총격 당시 칼리가 법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은 칼리의 정신건강과 그녀의 친아버지인 케빈 그렉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이어갑니다. 칼리가 친아버지인 케빈 그렉이 마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마약을 그가 한 번쯤은 시도해봤거나 정기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칼리가 친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마약을 했던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그는 칼리 앞에서 계속 마약을 했고 연기를 그녀 얼굴에 불어댔어요. 알고 보니 그는 칼리를 앉혀놓고 12살 때 맥주를 전부 마시게 했어요. 칼리가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칼리는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다녀온 후 하루 이틀 동안 평소와 달랐어요. 칼리의 엄마가 칼리의 아빠를 무서워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처럼 얼어붙었어요.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얼어붙고 때로는 떨기도 했어요. 혹시 왜 칼리가 당신을 쏘고 싶어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3월 19일) 당신이 차고에서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 칼리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어요. 당신이 들어갔을 때 칼리는 어떻게 보였나요? 제가 말했듯이 그녀는 제 첫인상은 그녀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칼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변호인 측은 주장을 펼칠 때 법의학 정신과 의사 앤드류 클라크 박사의 증언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평가에 따르면 칼리의 정신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나요? 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한 9살 정도부터였어요. 카럴리가 보고한 것은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환청, 즉 목소리를 듣는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세상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경험도 계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살에서 11살 사이쯤 우울증이 계속되었고 그녀는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녀는 약 2년 동안 자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12살쯤부터 그녀는 불안과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꽤 정기적으로 허벅지에 얕은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클라크 박사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주에 칼리가 쓴 일기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화요일에 쓴 글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아까 정신병적 증세가 온 것 같아. 그 모든 일은 꽤 어리석었어. 나는 실제로 내 머릿속 목소리 중 하나와 대화를 나눴어. 사실 오늘 아침까지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오늘에서야 들었지. 내 특별한 친구와 나는 거의 피에 굶주린 듯 사납게 소리를 질렀어. 다행히도 나스크, 신체적인 충돌은 없었고 내 생각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 내가 미친 사람처럼 들리겠지. 3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칼리가 보고했습니다. 칼리는 그녀가 무기력하고 좀비 같으며 여전히 우울하다고 보고했고 자해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는 또한 환청이 더 심해지고 더 다급해지고 더 두드러지게 들리며 이제는 그 환청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 같아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칼리는 저에게 환청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오직 엘리트주의적인 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이런 게 칼리가 제게 들려준 환청,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리의 기분은 좋지 않고 환청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칼리는 여전히 잠을 잘 못 자며 일주일에 2~3번 마리화나를 피웁니다.
칼리는 이 기간 동안 불안도 꽤 많이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칼리가 3월 19일 화요일 사건이 있기 전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이야기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칼리는 3월 12일에 렉사프로를 처방받았고 거의 즉시 아주 빠르게 기분 변화가 더 심해졌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3월 19일로 이어지는 그 주 동안 더 심한 우울감과 더 극심한 기분 고조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환청이 더 심해지고 더 다급해지고 더 집요해지며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가게에 가셨고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으며 마리화나를 피웠고 약 20분 동안 생각이 빠르게 오가고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두려워했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이전에 겪었던 일들과는 달리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고 약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칼리 그레그는 증언대에 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5일간의 증언 후 양측은 배심원에게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칼리 메디슨 그레그가 자신의 어머니 애슐리 스마일리를 살해한 장본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가 피 스마일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어깨에 총상을 입힌 것은 분명히 그를 살해하려 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카메라를 냉장고에 숨겨 증거를 훼손한 장본인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저 뒤로 돌아가셔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그녀가 정신 이상이 아니었으므로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옳고 그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여러분께 칼리 그레그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주시고 칼리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이 폭풍을 마침내 잠재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여러분처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처럼 이 사건을 들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여러분에게 지워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와 이 가족에게 이번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꼭 생각해 주세요.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평결을 내리기 전에 그 서류들을 살펴봐 주세요. 증언도 꼭 고려해 주세요. 이 아이를 잘 알았던 이들의 증언과 그녀가 그린 모습을 통해 이 아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게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세요. 배심원단은 평의를 위해 보내졌고 2시간도 안 되어 평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레그 양, 변호사들과 함께 일어나서 연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결은 적절한 형식으로 보입니다. 배심원의 첫 항목. 배심원단은 피고인 칼리 메디슨 그레그가 기소장에 명시된 1급 살인죄의 유죄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항목. 배심원단은 피고인 칼리 메디슨 그레그가 기소장에 명시된 살인 미수 혐의의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배심원단은 칼리 메디슨 그레그가 기소장에 명시된 증거인멸 혐의의 유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레이 양, 앉으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법정에서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는 매번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례함이 아니라 각 항목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목하면 큰 소리로 답해주시면 가장 빠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 배심원단은 피고인 칼리 메디슨 그레그가 기소장에 명시된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소리내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쪽 오른편에 계신 분, 선생님,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부인,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편결은 적법하고 만장일치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 배심원단은 칼리 메디슨 그레그가 기소장에 명시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합니다. 첫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편결입니까? 칼리 그레그는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세인 그녀는 평생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평결 후 2시간도 안 되어 선고를 받습니다. 피해자 영향 진술은 없었고 칼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종신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은 당신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도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식년형을 선고합니다. 칼리의 유죄 판결과 선고 이후 칼리의 변호인들은 재판 후에 밝혀진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새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재판 후 칼리 친부가 지역 TV 뉴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 증거가 재판에서 제시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방송국 WLBT와의 TV 뉴스 인터뷰에서 케빈 그렉은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환청을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청서에서 변호인 측은 일부 인용하여 이 새로운 정보는 클라크 박사의 상세 불명의 조현병성 장애 진단을 뒷받침하며 새로운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칼리는 재판을 다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신청서에서 칼리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이해하고 유죄 인정 협상 제안에 대해 결정하며 자신의 변호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브리짓 토드가 미시시피에서 배심원이 되려면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며 칼리가 운명을 결정한 배심원들보다 훨씬 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레이건 카운티 순회 법원 판사 듀이 아선은 새 재판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칼리 그레그의 변호인들은 미시시피주 대법원에 새로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칼리는 법률 대리인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변호사 제임스 머피의 변호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미시시피주 최고법원은 칼리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녹음 시점에서 미시시피주 대법원은 2026년 5월 27일 구두 변론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칼리 그레그는 계속해서 미시시피 중앙교정시설의 청소년 수용자 전담 수용동에서 혐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범죄자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